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목표 모형 봤죠? 목표 모형, 이제 타일러 모형, 타반 모형 두 가지 봤습니다. 자, 이제 과정 모형입니다. 과정 모형은 브루너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던 모형인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모형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게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인 기전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건 이제 기본. 그쵸? 기본도 개정 누리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아마 그동안 잘 못 들어보신 내용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일때 기본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정 누리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지만, 뒤에 있는 게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모형, 과정 모형입니다. 과정 모형은 누구를 중심으로? 브루너.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즈홀 회의 이런 거 앞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요 개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내용 모형, 브루너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선형 교육과정. 나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여기 그린 것 같은데 나사모처럼 생긴 거, 요게 나선형이에요. 그쵸? 소라 고등의 껍데기, 그쵸? 아니면 나사못, 이런 형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됐을 때 이 정도 넓이와 이 정도 깊이에 있는 어떤 학문적인 업적을 성취하게 되지만, 유아 단계에 있을 때는 이 정도의 넓이와 폭도 굉장히 얕아요. 하지만 성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선형 교육과정과 함께 중요한 그런 학습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발견학습입니다. 발견학습. 이 내용 모형에서 브루너가 발견학습과 함께 탐구학습도 강조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탐구학습 하면 보통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서 듀이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학습자 스스로 지식에 이르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발견학습이에요. 뭐냐 하면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는 그런 학습이 바로 발견학습입니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습자 스스로 지식의 내용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와 증거를 재정리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그런 학습이 바로 발견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모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브루너의 내용 모형이고, 내용 모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선형 교육과정과 발견학습입니다. 나선형 교육과정 특별히 중요하죠. 정의를 조금 한번 눈여겨봐 주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 하면 각 교과의 기본 구조가, 그죠,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서 올바르고 계열성 있게 학습돼서 깊이와 폭이 점점 확장되는 그런 공부의 내용이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브루너 충분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나요? 좀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되나요?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에 줄을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학습자의 탐구의 깊이와 폭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거. 그렇죠? 나사못 모양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발견학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발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학습자에게 교과를 최종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인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조직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학습자 스스로 조직하도록 요구하는 거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선형 교육과정, 발견학습,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사실은 앞에서 봤는데 지식의 구조, 이런 개념들은 브루너가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마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연주의적 모형, 워커의 수의 모형. 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새로 나오는 유아교육 과정 책에 많이 나와 있어요. 주로 이제 교육과정, 개정 누리과정에 참여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쓰실 때 이 책, 이런 내용들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정 누리과정을 앞두고 이제 교수들이 서로 세미나하고 학회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됐던 모형들을 제가 여기 다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 나오는 책들에서는 이제 많이 실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부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시험 때 돼갖고 지금 뭐 공부 어떻게 새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자연주의적 모형, 수의 모형, 워커의 수의 모형입니다. 수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딜리버레이션, 심사숙고한다 라는 뜻이에요. 심사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실은 그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입장도 다르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다중지능적인 측면에서 선호하는 방법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랬는데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학습자들이 모였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토대 다지기 플랫폼이 있습니다. 토대 다지기 플랫폼.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플랫폼은 뭡니까? 토대 다지기 플랫폼 뭐예요? 우리 기차 같은 거 탈 때 사람들 막 다 누구나 다 모여서 표도 사고 대기도 하고 뭐 이런 데가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은 뭐냐 하면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나 다양한 유아들 누가 있을까 우리는. 그쵸? 생각해 보시면 유아도 있어요. 유아도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다 달라요. 그쵸? 유아도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 학부모님들하고 유아하고도 또 생각도 다르고, 학부모님들마다 또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사. 그죠? 교사들 공동체도 있어요. 자, 유아, 학부모, 교사, 또 원장님. 우리는 다 달라요. 그쵸? 다 엄청 다른데, 이 사람들이 다 만나서 필요한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대 다지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주체들을 뭐로 생각하죠? 우리는 공동체. 그죠? 우리 공동체로 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 특강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의 설명은 좀 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체로 보는 겁니다. 그쵸?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모든 당사자들이 다 만나서 필요한 모든 얘기를 다 쏟아놓고 모든 생각들이 다 만나는 거.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쵸? 여기 플랫폼. 자, 플랫폼, 토대 다지기. 여기 보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생각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어떤 거? 다양한 개념. 그죠?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개념. 놀이는 어떻게 할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관련 교육 이론. 그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관련 이론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잘 선정되고 심사숙고된 목적.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 교육을 실행하는 거지? 뭐 이런 것까지 당사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토대 다지기 첫 번째 단계예요. 다 모으는 겁니다. 우리는 학습 공동체라든지 부모와의 어떤 긴밀한 연계, 부모와의 공동체 형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내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놀이에 관한 신념들을 공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토대 다지기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의,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정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놀이를 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반에 장애 유아가 2명 있으니까 좀 사회적 통합, 장애 통합 교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장애 통합 교육을 잘 해보자 라던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장애 통합,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여러 가지의 대안들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자, 대안적 해결들을 찾아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는 어떻게 해요? 매우 혼돈스럽고 좌절을 주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다들 그쵸? 아까 플랫폼에서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서로 내놓게 되는 그런 단계가 2단계 수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설계, 디자인하는 3단계가 있어요. 자, 3단계에서는 뭡니까?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만들어서 한번 다 고려해 봤어요. 이 대안을 1번 대안을 선택했을 때 예를 들면 장애 통합 교육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지?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지? 이거를 4주 동안 과연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를 결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달에는 어떤 거, 다음 달에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행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요약하면 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워커의 수의 모형입니다. 토대 다지기, 수의, 설계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토대 다지기는 다 만나는 거예요. 아이디어,
관점, 신념, 가치관 다 꺼내놓고 만나는 겁니다. 플랫폼. 그 다음에 수의. 수의는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실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면서 대안을 만들고 어떤 대안이 제일 좋을지 분석해보는 거. 설계는 뭡니까? 실천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놀이 프로그램도 짜고 기간도 정하고 우리가 연령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영역 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주의적 이 워커의 수기 모형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정 누리과정 속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개정 누리과정 세미나 할 때 이제 교수들끼리 얘기할 때 많이 이름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또 아이즈너 이름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이즈너는 뭐 요즘에 이제 교육과정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과거에는 우리가 타일러, 타바, 브루너, 듀이 뭐 여기까지 보고 땡 이렇게 끝났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워커, 아이즈너, 그렇죠? 자,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술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어요. 예술적 교육과정, 그렇죠? 자, 아이즈너는 예술적 교육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술적 교육과정이라고 했고, 이게 이제 어디서 출발했냐 하면은 전통적 학문 교과, 뭐 행동적인 교육 목표하고 전통적인 학문 교과, 요거를 그동안 너무 강조해왔다는 거죠. 이거 강조한 사람 누구예요? 타일러, 그쵸? 이거 대표적으로 강조한 사람 타일러거든요. 한마디로 아이즈너는 타일러의 반기를 든 거예요. 너무나 행동적인 목표, 가시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 무슨 선생님이 기계를 이렇게, 그쵸? 뭐 100m 몇 초에 달리나 땡, 뭐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학문적인 교과나 행동적인 교육 목표를 강조했던 그런 타일러에 대한 반동으로 이제 아이즈너가 새로운 얘기를 많이 했고,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과정 재개념주의자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다,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자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또 얘기합니까? 계속 보시면 수업은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놀이 중심 수업. 어떻게 수업 목표를 미리 정해요? 놀이 가지고 수업하는데. 그러면은 유아들도 데려다가 뭐 선생님이 공부 가르치고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안 맞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유아들의 놀이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유아들과의 상호작용, 유아들과 선생님의 상호작용,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 유아와 교구와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행동 목표로 수업 전에 미리 행동 목표로 구체화해서 진술하는 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술 영역에서는 객관화된 행동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이즈너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뭐 미술, 뭐 음악 이런 걸 가르치는 학교에서, 그렇죠? 미리 미술은 이렇게 그려야 돼. 그 자체가 벌써 예술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은 다양한 시각을 표현하는 예술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관찰자, 그죠? 지원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미리, 무슨 군대도 아닌데, 그죠? 미리 목표를 딱 정해서 여기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환적이고 우발적이다. 순서를 미리 정할 수 없다는 거죠. 우연히 나타나고 순서를 어떻게 그냥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형적으로 1단계 다음엔 2단계, 2단계 다음엔 3단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아이즈너의 생각이에요. 자, 아이즈너가 얘기했던 주요 내용들을 좀 정리를 다시 밑에 했습니다. 자, 아이즈너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교육 목표의 설정에 대해서 타일러가 얘기했던 행동적 수업 목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직전까지 바로, 그쵸? 바로 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행동적 수업 목표 제대로 못 짜서 교수님들한테 혼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쵸? 지식기술 태도 각각 하나씩 해, 뭐 이러면서, 그쵸? 측정 가능하게 행동적 동사로 해, 막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반대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목표 만드는 거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괜히 그때 혼나면서 배웠나 봐요. 그쵸? 근데 그걸 할 줄 알아야 또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실 필요는 없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지금 이제 우리가 놀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짜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행동적 수업 목표, 이런 타일러의 주장에 반대했어요. 제가 지금 행동적 수업 목표는 자세히 설명 안 하고 있는데 다 아실 것 같아서 이러면 또 안 되겠죠. 행동적 수업 목표 뭡니까? 주어가 누구여야 돼요? 주어가 학생이어야 되죠. 그죠? 주어가 학생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나중에 동사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쵸? 행동 동사. 이렇게 써야 돼요, 사실. 그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까지는 안 지킨다 할지라도 원칙은 그래요. 타일러나, 주로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주로 이거 얘기한 사람 주로 누구예요? 타일러, 메이거, 이런 사람들이죠? 그쵸? 주어는 학생이고 여기는 목표 도달 지점이 있죠. 도달 지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 동사로 수업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가는 이 수업 목표와 매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타일러나 웨이거가 얘기한 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거예요. 그러면 행동적 수업 목표는 아니다. 그러면 무엇이어야 되나? 표현 목표여야 한다. 표현 목표. 그렇죠? 표현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에 구체적 목표 없이 수업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면서 학생들을 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표현적 결과라고도 해요. 학습 과정 후에 드러나는 표현적 결과.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놀이 중심 수업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계획서 짜고 하는 것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겠고,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수업 구상하기 위한 첫 단계로 특강을 진행했었고, 이제 교육과정 수업을 다 이제 하고 이런 과정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추게 되겠죠.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이 아이즈너의 표현적 목표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타일러의 행동적 수업 목표는 조금 접어두시고 이제는 표현적 목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즈너의 수업 목표는 표현적 목표였다 이렇게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도 아까 우리 널교육과정, 영교육과정 배웠잖아요. 그쵸? 영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으로 배제되어 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존에는 뭐만 생각했어요? 표면적 교육과정 이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든지 널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즈너가 또 무슨 얘기했어요? 학습 기회의 유형 이걸 어떻게 제시하라고 했습니까? 학습 기회의 유형을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애들은 이런 방법이 좋고 어떤 애들은 저런 방법이 좋고 예를 들면 어떤 아이들은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뭐 유아들은 다 글을 잘 쓰진 않지만 대부분 의사 표현을 말이나 글로 하잖아요. 말이나 글로 하는데 저는 이제 말이나 글보다는 다른 매체로 하는 거를 더욱 선호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생활하면서 이제 특별히 뭐 예술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 뭐 미술의 형태로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이나 글로는 잘 안 되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많이 의사소통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은 적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선생님들의 교육적 상상력으로. 그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적합한 형태로 변형시켜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돼요. 학습 유형이나 뭐 학습 목표나 이런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탁 그죠? 어떤 그 샘플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에 너희들이 다 맞춰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교육적 상상력을 통해서 잘 보시고 우리는 민감한 관찰자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배웠죠, 우리? 민감한 관찰자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이즈너의 생각이에요. 교육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결과, 학습 기회를 제공을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여러 가지 학생들의 흥미와 목표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된다. 뭐 비슷한 얘기고요. 학습 기회를 조직을 할 때도 학생에 맞추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조직할 때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통합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을 조직해야 된다. 통합화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렇게 쉬운 개념은 아닌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어떤 지식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할 때 학생들한테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성인들은 뭐가 편해요?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고 뭐 이런 게 편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학습자가 좀 미숙할수록 말이나 글보다는 진짜 몸으로 해보는 게 더 편하거든요. 훨씬 더 잘 익혀지거든요. 자, 그래서 제시 양식도 다양화하라는 거예요. 학생에 맞게. 보통은 책, 글씨 이런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뭘로? 놀이로. 우리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놀이를 통해서. 그쵸? 제시 양식이 다양한데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고 뭐 주지주의적으로 이렇게 주지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놀이죠. 우리는 제시 양식 놀이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는. 자, 그리고 교육과정을 표현하는 의사소통 양식. 학생이 반응하잖아요. 우리 시험 볼 때 맨날 우리는 뭘로 봤어요? 필기시험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반응하는 양식도 어떻게 해요? 놀이를 통해서 또 그 다른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경로를 짜시잖아요.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의 정도를 반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선생님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찰하셔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시 양식과 반응 양식 이런 부분들도 아이즈너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최신의 관점이에요.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우리 지금의 이제 유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아이즈너의 관점을 많이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이런 부분들은 아이즈너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평가 절차의 유형. 평가를 뭘로 보고 있냐 하면은 기존의 타일러처럼 행동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타일러식의 평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즈너는 평가는 감시관이다. 교육 비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그 예술 작품이 있어요. 뭐 피카소의 작품이다. 그죠? 이랬을 때 이게 진짜 피카소의 작품이 맞는지 감식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게 뭐 이 미술 작품이 80점이다, 70점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적 감시관. 굉장히 높은 어떤 전문성. 그죠? 평가자로서의 전문성. 그죠? 교육적인, 평가적인 전문성 이런 게 없이는 감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민감한 관찰자가 되셔서 학생들의 여러 부분들, 유아들의 그죠? 놀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많은 부분들을 감식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감한 관찰자로서의 시각입니다. 교육적 감시관. 그 다음에 교육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평가는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타일러식의 평가는 너무 무지막지하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렇죠? 예술 작품을 비평하는 것처럼 뭐 문학 비평, 영화 비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는 70점, 저 영화는 60점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문학 비평, 영화 비평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이제 기술하는 거죠. 기술. 기술하고 요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 가치 판단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교육 비평은. 기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관찰하면서 다 쓰라 그랬죠. 그죠?
그쵸. 꼭 많이 쓰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성의 있게 보고 쓰면 되는 거죠. 기술했죠?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해석해 보셔야 돼요. 아, 이 유아가 지금 이런 낙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유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런 놀이를 조금 변형해서 다른 놀이를 가르쳐 줘봐야 되겠다. 다른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환경 안에, 유아가 생활하는 환경 안에 어떤 장치를 조금 해봐 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가해봐서 다음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비평. 요게 이제 교육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세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2019 개정 누리과정 속에 지금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평가적인 시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존에는 어떤 타일러식의 그런 이제 좀 수량적인, 계량적인 평가, 이런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평가의 시각이 좀 질적 평가이면서, 과정 평가이면서, 그다음에 이제 표현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교육적 감시관, 교육 비평, 이런 식의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게요. 아까도 봤지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교육과정 개발 모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이론적 기저 중에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은 국가 차원, 지역 차원, 개인 차원에서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는 목표 모형에 충실했어요. 내용 모형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자연주의적 모형이라든지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이라든지 재개념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교육과정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교육과정 속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운동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교육과정이 이제 굉장히 역사가 길거든요. 교육과정학이 보비트 이후로 교육과정학이 생긴 지가 이제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이 이제 완전 타성해져 갖고 교육과정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육과정학자들이 실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육과정학이 사라질 때가 됐어. 이제 수명을 다했어. 그렇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원래의 취지, 원래 교육과정이 생길 때는 학생들에 대한 굉장한 배려였거든요. 그 개념이 쿠레레였어요.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반성을 하게 된 거예요. 반성을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전쟁, 인종차별,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개혁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학교 교육을 보는 눈에 대한 그런 비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재개념주의 교육과정 모형이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이나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쫙 정리한 표를 하나 제시를 했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다 외워야 돼?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많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왔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몇 가지 정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역사적 접근도 있어요. 역사적 접근에서 쭉 보면서 교육과정은 굉장히 허구야, 틀렸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공부한 아이즈너의 그죠? 행동적 교육 목표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클 애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마르크스 사상을 토대로 해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유아교육과정 하면서 이런 것까지는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나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규명하고자 하는 거였죠. 아까 설명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뭡니까? 유아들이 선생님 따라서 막 활동하다 보면은 내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이렇게 되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이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죠. 인간의 실존, 유아가 자신을 찾아가게 하는 거.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이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파이나가 그렇죠, 교육의 비인간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여기 현상학적, 해석학적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한마디로 질적인 연구예요. 계량적으로 막 측정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관찰하고, 사실 더 인간적이고, 선생님이 얘는 70점이야, 얘는 60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그 유아에 대해서 그죠? 잘 관찰하시고 얘는 이런 특성이 있어. 어떤 비 오는 날을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은 나랑 어떤 대화할 때 유아가 가장 신이 났어. 뭐 이런 게 더 훨씬 그쵸? 교육적이고 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계량적인 평가도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옛날에는 그런 것만 강조해 왔다. 이런 점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현상학적 접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남녀 간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만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평등 이런 부분들도 교육과정 안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에요. 재개념주의자들은.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입장들이 있고 이런 입장들이 사실은 우리 유아 교육과정 안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나오는 책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또 위긴스와 맥타이의 백워드 역방향 설계 모형, 이것도 요즘 나오는 교육과정 책에는 또 다 많이 나와 있는, 개정돼서 나오는 책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앞에 이제 그 아이즈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타일러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제 이 위긴스와 맥타이는 그동안 타일러가 너무 억울하게 오해받았다. 타일러의 부활입니다. 어떻게 부활이냐 하면 타일러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타일러를 오해했어. 실제 타일러는 그렇게 융통성 없는 말을 한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백워드 평가는 무슨 말이냐? 백워드 거꾸로라는 얘기잖아요. 뭐가 거꾸로 돼 있다는 겁니까? 자, 원래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교육계획을 편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목표를 정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을 정했어요. 목표를 정하고 학습 경험을 선정했죠. 학습 경험을 선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평가, 그죠? 평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수행해 왔어요. 타일러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타일러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학습 경험에 여기 뭐가 있어요? 타일러는 선정과 조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타일러는 이렇게 선형적인 과정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타일러의 의미는 뭐라는 거냐 하면 여기서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타일러가 꼭 이렇게 하라 그런 건 아니야 이 얘기죠. 타일러가 강조했던 건 이 목표하고 평가의 일치, 요걸 강조했다는 거죠. 그죠? 사실은 타일러의 진짜 의도는 요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꾸자. 어떻게 바꿉니까? 바꿔요. 요걸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백워드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목표하고 평가 사이에 중간에 이게 너무 긴 과정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에 잊어버려요. 학생들도 잊어버리고 선생님도 잊어버리고 목표가 뭐였지? 잊어버리고 이제 학습 경험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동안에도 목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평가하면서 목표를 평가 안 하고 딴 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타일러가 강조한 대로 그러면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학습 경험 요거를 두 개를 같이 묶던지 그죠? 평가를 계획하고 그 평가에 맞춰서 학습 경험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위긴스와 맥타이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짜여진 거에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수행평가. 대표적으로 수행평가. 수행평가의 대표적인 거 하나 뭐 있습니까? 우리 평가에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포트폴리오 평가.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위긴스와 맥타이의 생각을 반영한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단원 목표 확인하기. 단원 목표 확인하기가 어떤 겁니까? 우리 유아 입장에서는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이게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단원 목표 같은 걸 만들 건 아니잖아요. 바라는 결과 확인하기. 이게 1단계. 목표 설정. 이게 1단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원래 학습 경험의 선정과 조직인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가 계획을 수립하기.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유아들은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평가를 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한 수용 가능한 증거를 결정하기. 그렇죠?
유아들이 놀이를 하면서 어떤 증거를 남길까? 얘네들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학습 경험을 계획하기. 우리는 놀이를 계획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반드시 그리고 그 순서도 바뀌었지만 이 순서가 반드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선형적,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상호 보완하면서 그쵸? 그리고 같이 묶여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바라는 결과를 먼저 확인해요. 아, 유아들이 이렇게 되는 게 나의 수업의 목표야. 놀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결성이 있는 어떤 계획, 활동, 견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유아들에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하게끔 놀이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작품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긴스와 맥타이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나 포트폴리오 평가나 어떤 이제 평가하고 과정평가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평가랑 수업을 분리하지 않고 일원화시켰어요. 평가하면서 수업하고 수업하면서 평가하고 그러면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좋은 평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좀 내용을 보실게요.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그동안에 교육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수업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게 미국에서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당연히 오죠. 보통은 미국의 교육이 한국으로 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전통적인 관례와 달리 백워드 설계가 교육과정 이제 설계의 대세를 현재 미국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나쁘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괜찮았던 거죠. 교육적인 효과가. 자, 타일러의 교육과정과 수업 계획의 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의도에 부합되도록 어떻게? 목표와 평가의 연계성.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목표랑 평가가 딱 바로 뚝 떨어져 있으니까 헷갈렸는데 이제 딱 붙여놓으니까 안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목표 설정, 평가 계획, 수업 활동 계획. 이렇게 평가가 먼저 들어가, 목표랑 평가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역방향 설계 이 부분도 많이 녹아 있어요. 우리 지금 교육과정 속에. 자, 여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뭐냐면 의미, 역방향 교육과정 설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교육평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교육평가를 전면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한 이후에 그 수업을 하게 되는 거죠. 평가에 대한 지침을 수립한 이후에 수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수업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 실제 개발 모형 여러 가지를 봤는데 앞에 본 내용들은 이제 그 목표 모형이 있었죠. 합리적인 목표 모형이 있었어요. 그게 타일러와 타바의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 모형, 과정 모형, 브루너의 모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연주의적인 워커의 수구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술적인 교육과정 모형, 아이즈너의 모형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위긴스와 맥타이의 모형, 이렇게 있었습니다. 재개념주의 운동도 중간에 들어있었고요. 재개념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이즈너 같은 경우에는 재개념주의자에 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여기서부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수구의 모형부터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요 수구의 모형부터, 그쵸. 위긴스와 맥타이의 모형까지, 여기까지가 사실은, 그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그런 모형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알아요. 목표 모형하고
과정 모형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밑줄 긋고 공부하시면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 뒤에 자연주의, 예술적, 그다음에 재개념, 위긴스 맥타이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새로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게 설명을 드렸지 않았나 싶고요. 혹시나 잘 모르시겠으면 카페에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그죠 교육과정의 어떤 개발 모형을 봤고요. 이제는 유아교육과정에만 해당하는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분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유형도 학자들이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보겠지만 아마 이제 여기 유형 분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유형들을 많이 안 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와이카트 모형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와이카트 모형도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정 누리과정에 이 입장도 많이 녹아 있죠, 사실은. 자, 와이카트의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 기억하시죠? 이 그림 뭡니까? 이쪽 축은 교사의 역할, 그쵸? 혹시 이쪽 축, 얘는 아동이고 얘는 역할이야 뭐야? 그게 아니고 아동의 역할, 그쵸? 아동의 역할이에요. 아동의까지 써드리는 게 낫나요? 아동의 역할, 그쵸? 이쪽은 아동의 역할, 그쵸? 이쪽은 교사의 역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교사의 역할 중심, 주도적이다. 교사 주도적이고, 그 다음에 교사가 굉장히 반응적일 수 있어요. 그죠? 반응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동의 역할이 굉장히 주도적일 수가 있고, 반응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아동 주도적이냐, 교사 주도적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교육과정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 역할이 주도적일 때는 교사는 학습 활동에, 교사가 주도적일 때는 교사가 뭘 합니까? 학습 활동이나 과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계획하고 선택하고 조직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사 역할이 반응적일 때는 유아와 교구 뭐 이런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게끔 그렇게 촉진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아의 역할이 주도적일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이제 사실은 우리 지금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의 역할이 주도적이도록 하는 거. 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학습의 원동력이 유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막 이런 걸 하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교구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되면서 결국은 유아가 뭘 해요? 자신의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런 거를 유아가 막 다 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죠. 우리가 이제 유아가 주도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유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끔 한번 장을 열어주자. 이게 이제 개정 누리과정의 생각이죠.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역할이 반응적일 때, 그죠? 유아는 교사의 지식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유아가 질문하는 여러 가지 요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도 물론 교사의 역할도 반응적이어야 하지만은, 유아의 역할 역시 좀 반응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주도적이죠. 이 상황에서는 지금, 그죠? 선생님 주도적이 되면 유아는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와이카트 모형, 여기서 나와 있는 네 가지의 그런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교육과정을 가르는 그런 기준은 교사가 주도적이냐, 반응적이냐, 유아가 주도적이냐, 반응적이냐, 이 네 가지를 갖고 나누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계획된 교육과정이에요. 계획된 교육과정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수업을 굉장히 구조화되게 짜놓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구조화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짜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아교육에서 별로 강조하고 유아교육에서 별로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유아교육 프로그램 그 기본반에서 그죠?
유아교육 개론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공부했던 프로그램에도 나오는데 대체로 어떠냐 하면 결손 능력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철저하게 계획된 약간 행동주의적인 그렇죠. 교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주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게끔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쓰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 유아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 조금 약간 이런 측면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참 잘했죠. 사실은 그동안 유아교육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했고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유아교육이 이제 이렇게 확산된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역사가. 자, 그런데 이제 2단계를 지금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런 계획된 교육과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디스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이거 개론반에서 배웠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가난한 집, 빈곤에 시달리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디스타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전개했잖아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너무 그죠? 기본 학습 능력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해주기 위해서 디스타 프로그램을 전개했어요. 주요 내용으로는 뭐 수학, 읽기, 음악 뭐 이런 교육의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으로 했습니다. 주로 이제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로 행동주의에 기초해서 가르쳐주고 평가하고 측정해보고 또 가르쳐주고 평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 많이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결국은 그죠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한테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당장 필요하니까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당장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된 교육과정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개방형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개방형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피아제의 이론을 그렇죠?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피아제는 연령별로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죠. 여기까지 발달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연령별로 조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제가 인지적 구성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인지과정, 유아의 어떤 좀 주관적인 인지, 유아가 자신의 어떤 지식의 세계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아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봤던 것처럼 읽기, 세마기 이런 지식 기술을 단편적으로 습득하는 것보다는 어떤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가 어떤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인지 구조, 자신의 지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개방적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흥미를 하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표는 전인 발달, 아까 봤던 디스타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죠.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 있죠. 더욱더 이제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경험과 흥미, 아동의 전인 발달, 창조적으로 사고하는 인간 육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적, 도덕성, 자율성 발달, 그렇죠? 사회적인 정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그런 절차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그런 학습 자료나 교구를 제시하도록 돼 있어요. 아까 디스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교구 같은 거 너무 많이 제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빨리 많은 내용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 자료나 교구를 제시하고 아동 행동을 관찰해서 적절한 그런 교구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결국은 사회 정서적인 발달 이런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지적인 영역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정서적인 발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야 지적인 발달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미 드브리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방형까지 봤고요. 우리 지금 뭐뭐 봤습니까? 그죠? 계획 중심. 그쵸? 여기 계획된 교육과정, 계획 중심의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제 개방적인 교육과정 봤고 이제 아동 중심 교육과정 보시겠습니다. 자, 아동 중심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인 발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아동 중심, 아동이 이제 스스로 여러 가지 지식의 내용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구성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습자에게 교사는 안내자예요. 구성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교사는 안내자이고 자원 인사이고 결국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지식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흥미,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놀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특별히 상상놀이, 모방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적응 이런 것들을 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거 빨리빨리 지나가는 이유가 유아교육 개론에서 이거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좀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 있어요.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 이게 이제 좀 미국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완전히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레지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열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경우에는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습 교구라든지 학습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잘 깨닫고 느끼고 이해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뱅크 스트리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은 유아의 능력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그죠? 개인의 능력 플러스 대인관계, 개인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은 구성주의적인 교사니까 안내자, 관찰자, 그 다음에 학습 환경을 잘 구성해서 학습 환경 구성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배우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 방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적 교육과정. 이 경우에는 별로 유아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전혀 권장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호적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신체적 위험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돼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유아교육과정의 유형 분류 와이카트 이렇게 보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메이어의 모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